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복잡한 매듭이 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왕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그 매듭을 풀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와가지고 단칼로 그것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남북관계, 남북관계만으로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남북관계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풀려고 대든다면 안 풀립니다. 알렉산더의 캐도남마처럼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75년 동안 이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안 풀렸습니다. 잠깐의 평화가 오다가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만 했죠. 이제 새로운 통일론에서는 이런 풀려고 하는 통일론이 아니라 결단하고 잘라내는 통일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다는 말에 저는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통일은 남북한이 동등한 고난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담대하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쪽이 통일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양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2년 전 5월 13일로 기억하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한 가지를 양보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그 표준시는 동경 135도입니다. 일본을 지나가죠.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을 지나가거나 평양과 서울 사이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도죠? 125도인가요? 127도인가요? 거길 지나갑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그 선을 주장했었어요. 그 선을 가지고 표준시를 썼어요. 남북한의 시간차가 약 30분 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랬습니다. 남북한이 통일해야 되는데 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되지 않아? 자, 북한에서 양보할게. 그래서 표준시를 옮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큰 양보입니까? 시간을 옮긴다는 것. 자,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치대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크게 다스리려고 한다면 큰 혼란을 견뎌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큰 혼란을 자초해야 된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대치대란에 저는 우리 근자에 가까웠던 경험 중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수도 이전이죠. 엄청난 혼란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름대로 뭐 지역 분권에 기여 크게 했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는 뭐 아직까지 저는 뭐 자신 없습니다. 다만 대치대란은 큰 정치를 위해서는 큰 혼란을 감수하거나 큰 혼란을 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북통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야, 혼란을 얘기합니다. 걱정된다. 아니죠. 우리가 이 혼란을 통해서 엄청나게 얻을 게 많죠. 메마른 땅을 갈아엎을 때 땅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혼란입니다. 그러나 땅을 갈았더니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땅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싹의 관점에서 보셔야죠. 혼란 감수해야 됩니다. 아니, 혼란 자초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그때죠. 혹자들은 이때를 천년에 한 번 온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을 망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변증법인가? 왜 변증법인가? 변증법적 합의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통일되면 G2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통일되면 야, 그래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G2가 된대요, G2가. 근데 작년부터 또 바뀌었어요. 야, 통일되면 G1이 될 수 있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확실히 G1을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우리 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통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증법적 통일의 핵심은 이거죠.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얘기하면 통일을 주저하거나 통일되면 혼란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로의 체제의 차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오히려 변증법적 합의를 이루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서로의 다름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어가 같습니다. 문화가 같고요. 역사가 같고요. DNA가 같습니다. 같은가 다름을 놓고 봤을 때 99.9가 같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 아니 만년의 역사에서 이제 겨우 70년 정도 겨우 헤어졌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겨우 조금 달라진 거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이질감 해소해야 되니까 교류 확대하면서 시간을 갖자. 시간을 갖다 보면 영원한 연구 분단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변증법적 통일이다. 남한의 그 자본주의, 북한의 사회주의, 이게 굉장히 결합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변증법적 그 창조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은 지금 바로 중립국으로 민족통일 세 가지죠. 왜 지금 바로인가? 우리가 그 변증법 얘기하게 되면 정반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실은 동양문화권에서는 정반합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정분합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분합은 뭐냐면 나눠졌다가 합하다가 나눠졌다가 이런 관점이죠. 정분합. 예.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에 아마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합한 지 오래되면 나눠지고 나눠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한다. 이런 것이 동양 철학의 정분합에 올립니다. 지금 우리 충분히 나눠졌고요. 이제 반드시 합할 때가 왔습니다. 합할 때가 왔는데 자꾸 평화 타랑하면서 평화체제 얘기하면서 단계별 교류 이거 얘기하면서 통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 통일을 늦추는 데는 연구분단의 음모가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통일. 제가 앞에다 제가 가이아 민족통일이라는 이름을 꼭 붙이는데요. 가이아. 우리 여기 김대희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가이아는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 그러니까 대지의 신이죠. 지구라고 하는 이 대지를 하나의 신적 개념, 하나의 생명체의 개념으로 봅니다. 자, 이 하나의 생명체의 개념을 우리가 남북이 합해진 통일 코리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허리를 반동광이 냈습니다. 그러면 반동광이 난 위에가 50%, 남이 50%인데 50%가 제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아무 역할도 못 합니까? 허리를 잘라놨어요. 어떻게 되죠? 50%의 역할 합니까? 제로의 역할이 됩니까? 죽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의 꼴이 그겁니다. 네. 허리를 잘라놓으면 한 생명은 죽습니다. 예. 그나마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저력으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이아 통일론은 민족 통일론인데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론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의 1등 국가가 되고 G2니 G1이 되니 이런 통일론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생명으로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한 생명 통일론이죠. 예. 그러니까 민족 통일은 경제적 가치, 정치적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적인 통일입니다. 예. 이런 통일론이 우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통일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그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되자. 좀 천박하죠. 그런데 대중설득력이 있어요. 이 천박함이. 왜 있느냐? 이 남한 사회가
천박한 자본주의에 떨어졌기 때문에 천박한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흥해진다라는 논리보다 사실은 더 가슴을 울리는 것은 민족 통일이 더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예? 한 생명으로서의 원래대로의 우리 생명 돌아가자. 예. 자, 우리 민족 통일 얘기하면 제가 빠뜨리지 않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모든 설계도를 그렸던 사람이죠. 에곤 바. 예.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고요. 실질적인 통일의 모든 설계도를 이 사람이 다 그렸습니다. 근데 이 에곤 바가 한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단된 독일은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민족 통일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 문장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분단된 독일은 나라가 아니래요. 예? 그래서 독일은 통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분단된 독일은 나라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독일은 통일의 때가 왔을 때 통일을 낚아챘어요. 예. 우리에게도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는 평화타령하다가 놓쳤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놓쳤어요. 우리도 통일했었어야 돼요, 그때. 예? 근데 저는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제정치에서는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 평화 프레임 깨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목적은 바로 이 평화 프레임을 깨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인데요. 그 다음에 에곤 바가 한 말 중에 또 한 말이 있죠. 개성공단 같은 이 방법론으로 통일돼야 된다. 좋다. 잘하고 있다. 우리 개성공단 확대하자. 굉장히 지지 발언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담고 있죠. 개성공단 확대하면 통일된다라고 에곤 바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에곤 바를 인용하면서 김진양 우리 개성당 이사장님은 굉장히 이제 자기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문제 있다. 에곤 바, 당신들은 잘 사는 소득이 경제적으로 동독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가능해 그게.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가지고 소득이 동독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에도 기회는 있었으나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의 통일돼서는 안 됩니다. 통일될 수도 없고요. 과거에는 남북한의 차이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잠재력 또는 군사력,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다? 우리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에곤 바의 이런 충고와 제안은 고맙지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국 통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민족 통일, 중립국으로 민족 통일, 세계 중에 이제 중립국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뤄볼 것이고요. 중립국 통일은 우리 4.19 기념으로 우리 강준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짧게 몇 말씀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립국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한 나라가 중립국을 통해서 이제 안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갖고 있는 GDP를 100이라고 봤을 때 남북한이 합한 GDP는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 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력에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려면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사실은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다시 일어나니 조선아 조심해라. 이제 조심해야 될 나라입니다. 주변이 100이면 우리는 3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남북한의 힘을 합하고 지금 우리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보고요. 남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제사회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력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브랜드가 결합하면
방어적 관점에서의, 소국적 관점에서의 중립국이 아니라 적극적 관점에서의 중립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보면 예전에 우리 한반도 지도를 토끼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식민사관의 연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최근에 토끼 모습으로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지도는 대충 그림으로, 동물로 말하면 뭐로 표현되죠? 호랑이. 예, 거의 다 호랑이로 그립니다. 예, 그림은 호랑이로 그리면서, 예? 뭐가 두렵습니까? 예? 호랑이라고 그림을 그리는 이 잠재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예. 그러니까 강준일 박사님이 말씀하신 중립국 통일의 중립국의 관점은 방어적이고 소극적 관점의 중립국입니다. 근데 저는 바꿔야 된다. 예. 호랑이의 모습으로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중립국 통일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이제 다시 또 말을 좀 바꾸시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숨바꼭질을 말하면 숨기에는 너무 옹색하다. 반도의 위치라는 게. 근데 펼치려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펼치자. 예, 김구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5.17인데 5.17은 5.16과 5.18 사이에 있다. 그리고 5.16은 4.19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제거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4.19를 전후해서 있었던 중립국 통일의 지지가 32.1%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국지정치학을 알았을 것이며 어떻게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의 통일이 중립국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민중들은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 어떻게? 일제 과정을 거쳤고 해방을 거쳤고 6.25를 거쳤어요. 너무나 큰 역사적 체험을 하면서 알았던 것이죠. 아하, 우리가 왜 분단이 됐고 왜 우리가 일본 놈에게 잡혀먹었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이 국제정치학으로 우리가 중립국이 아니면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 평화 하다가, 예? 통일의 찬스를 다 놓치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 퇴보를 한 것이죠. 예. 통일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엄청난 퇴보죠. 우리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5.17, 오늘의 이 강의가 5.16과 5.18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운데 얘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중립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를 얘기하죠. 스위스야말로 말 따라 이제 약한 나라가 소극적 관점에서의 안보를 짓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그거와는 관점이 다르다.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위스를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정현 교수님이 아주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의연한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스위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학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저는 중립국 통일을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 뛰는 게,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때가 온 것 같지 않아? 왜 그 양반이 스위스 가서 공부했을까? 자, 우리 스위스를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주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중립국 통일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광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올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본의 아니게 경찰서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아버지의 고통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는 일제 때는 해방운동을 했던 독립군 투사였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남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다가 자기도 올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으로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포로가 돼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이제 잡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포로 석방을 해야 될 때 이제 소설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포로들에게 북으로 갈래, 남으로 갈래 선택권이 주어지죠. 그때 이 주인공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딱 세 단어만 얘기합니다. 중립국. 그러니까 또 이제 남북해서 꼬십니다. 야, 남으로 와라. 북에선 북으로 가자. 막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은 중립국.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은 인도로 가는 중립국을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쓴 것이 최윤의 광장의 소설이죠. 그런데 이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사가 이 남북 분단에서 벌어졌던 인간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은 바닷물에 떨어져서 사라지게 되죠.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독자들은 이 주인공이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최윤의 광장을 보다가 이 최윤의 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최훈인 작가가 광화문 촛불혁명의 이 광화문 광장을 경험했더라면, 이 주인공은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작가는 이 주인공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중립국에 도달시켰을 것이고, 저는 그 나름대로 그런 상상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최윤은 작가는 광화문 촛불 광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주인공이 가고자 했던 중립국, 우리는 그 중립국 통일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최윤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우리가 그걸 완성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립국, 중립 노선, 이거를 얘기할 때 또 빠뜨리지 않아야 될 인문학적 관점의 한 부분이 있다면, 광해군이죠, 광해군. 광해군의 그 중립외교 정책을 펴죠. 그러다가 광해군이 그 인조반정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자, 인조반정, 인조반정이 아니죠. 사실은 인조반동이라고 불러야죠. 인조반동. 인조반정이라는 말은 바뀌어야 됩니다. 인조반동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인조반정이라는 말은 틀렸다. 인조반동이다. 광해군이 그대로 집권했었더라면 우리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분단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죠.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종의 그 추진했던 중립국,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어적, 소극적 중립국이었죠. 우리는 이제 적극적 중립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의 모습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사실은 이 강의의 어떤 모든 그 핵심은 뭐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립국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거래가, 이게 국제정치학은 냉혹하고, 분명히 주고받는 거래가 없이는 안 되는 게 국제정치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중립국 통일을 얻었으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무언가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내놓을 것이 생겼습니다. 자, 내놓을 것이 생겼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를 좀 먼저 드리고 본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만원경을 가지고 쭉 보다가 어떤 그 포스터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게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둔 왕이, 야, 우리 공주가 죽게 생겼는데 이 공주를 살려주는 사람하고 이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만원경을 보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이게
사과를 이제 공주가 먹으면 낫게 되는 사과를 가진 사람이 만나게 돼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를 가진 사람하고 양탄자를 타고 만왕경으로 발견한 세 사람이 이제 궁에 가가지고 이제 사과를 줘서 먹게 하고 이제 공주는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세 사람이 이제 공이 다 훌륭한데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세 놈 중에 어떤 놈하고 우리 공주를 결혼을 시킬까 하는 것이죠. 세 놈 다 시킬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생각엔 누구랑 결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 네? 사과. 왜요? 사과 먹으면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핵심은 예, 사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로 보면 가장 가격이 쌀 수 있어요. 만원경, 양탄자, 사과. 근데 이 세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어떤 거 하나도 없으면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300%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없이는 100% 안 되기 때문에. 만원경 없이도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100%. 뭐 10%도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 다음에 양탄자가 없어도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과가 없어도 100%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왕은 고민에 빠졌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준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이 되죠. 사과는 먹으니 없어졌던 것이고 양탄자가 만원경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국제사회와 거래할 때 핵심은 우리가 뭔 거를 내놓을 것이 있느냐, 내놓으면 없어질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핵무기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천년에 한 번 온 통일의 기회가 아주 우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없던 것이 막 만들어집니다. 코로나도 만들어지고요. 희한하죠? 때가 온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핵무기는 북한이 만든 핵무기만의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은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핵무기도 우리가 거래 대상에 놓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핵무기,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와 거래하자는 것이죠. 방법은 핵 봉결이냐, 폐기냐, 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대신에 통일할 때니까 우리 손대지 마. 거래하자. 자, 그렇게 비핵화를 외치는 미국, 속으로는 비핵화를 뭐 이렇게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겉으로는 엄청나게 비핵화를 원하고 있어요. 미국 거절할 명분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자, 우리 핵무기 내려놓을게. 자, 우리 통일한다. 우리가 핵무기 내려놓을 테니까 통일한다를 니들한테 허락받자는 게 아니다. 우리 통일한다. 근데 섭섭하지? 그래, 우리 핵무기 내려놔 줄게. 이런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통일의 거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짜잔하게 쫀쫀하게 교류 확대해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우리 그렇게 평화체제, 평화교류, 교류 확대, 점진적, 단계별 이거 영구분단으로 빠집니다.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5분 정도 쉬고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셨네? 주세요. 따뜻하네. 꼭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 주십시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5분만 쉬려고.